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오늘은 이영역 부동산 풍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총 5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총 25문제가 나오니까 한 챕터마다 5문제 정도씩 최소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풍수의 개요에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풍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통적인 음택 풍수의 이론을 가져오지만 현대에 맞게 고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새로운 풍수로 부동산 풍수라는 이름을 정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 풍수 이론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부동산 풍수 이론도 전통 풍수 이론을 바탕으로 하지만 전통 풍수 이론은 첫 번째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치관이 이제 봉건 시대적으로 정립돼 있어서 현재 다양한 용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 풍수에는 부동산 풍수라는 직접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많은 부동산 풍수 중에 특히 건물 풍수가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통 풍수 이론을 차용해 가지고 현대 풍수 이론으로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다른 학교보다는 우리 원디대가 특히 좀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통 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게 지리호가 영월사수향 이론인데, 이것을 구분해서 현대 도시 풍수에 이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전통 풍수 이론과 다르게 토지가 망가져 있고, 이렇게 된 현대 도시 환경이 뭐 전통 부서는 지형이 살아있는 환경에서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특히 도시에서 전원과 다른 형태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면 전통 풍수에서는 주로 생기를 위주로 했으나 현대 풍수에서 보면 어, 사신사에 대해서 살기를 막아주는 담장 역할을 하는 반면에 반대로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풍수가 절대적 명당이라면 현대 풍수는 용도에 따른 상대적 명당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맞는 부동산 풍수론을 좀 정립해 보고자 하면 어, 기존에 도로가 있었지만 그건 자연도로이기 때문에 인공도로가 형성된 것을 물줄기에 비유하고 건물을 산으로 비유하는 게 가장 큰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묘지풍수 위주에서 현론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현대풍수에서는 주변의 도로나 그다음에 건물 중심의 사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통 풍수의 장풍 특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풍수지리 대신에 풍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어가 많을수록 한정되기 때문에 지리에 한정되지 않고 기의 종합 학문으로서 풍수라는 용어를 쓰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천지인을 보통 얘기하지만 천지인 외에 물기라는 새로운 이론을 도입해서 시간을 따지는 천기, 공간을 따지는 지기, 인간을 따지는 인기 외에 사물의 기운을 따지는 물기를 적용해서 현대 도시 풍수이론에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풍수상에 여러 가지 도시가 되면서 변화했는데 이때 고려 원칙을 5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첫 번째, 가까운 것을 먼저 고려한다. 해와 달이 있다면 그중에 달을 먼저 고려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먼 건물과 가까운 건물이 있다면 가까운 건물이나 가까운 도로를 먼저 고려한다. 두 번째, 기운이 강대가 센 것과 약한 것이 있다면 센 것을 먼저 고려한다. 해와 달이 있다면 햇빛이 달빛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해를 먼저 고려한다. 또 천지, 지기, 인기에서 천기에는 가까운 시간을 먼저 고려하고 지기에서는 실내 공간, 그다음에 출입문, 우리가 자주 사용하거나 어,
가까운 공간부터 먼저 고려하고, 그다음에 인기는 친밀한 인간관계나 동네 상권부터 먼저 고려하는 가까운 것, 강한 것, 센 것, 이런 순서로 고려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수상 변수의 고려 원칙 5가지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빨간 표시를 한 거는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좋은 땅과 좋은 건물의 기준. 택리지에서는 지리, 생리, 인심, 산수 4가지로 명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리부터 살펴보면 지리는 5가지, 수구가 잘 관세돼야 하고, 들판이 충분히 먹고 살기 좋아야 하고, 산의 모양이 아름다워야 하고, 흙의 빛깔도 좋아야 하고, 수리도 잘 돼 있어야 하고, 조상과 저수, 안산과 앞에 흐르는 물도 좋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리의 요건을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지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명당의 조건 변화는 그런데 과거에는 지리, 생리, 인기 산수였는데 요즘은 바뀌었다. 그래서 생리가 가장 먼저고 지리가 맨 나중으로 해서 생리, 인심, 산수, 지리. 택리지에 근거한 4가지 요건 중에서 순서가 맞는 거 또는 가장 중시하는 거, 현대사회, 현대풍수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서로 쓰거나 생인산지로 쓰거나 아니면 생리가 가장 앞인 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통이나 상권이 중요하고 교육 여건이 2번째고 경관이나 문화시설은 3번째고 풍수 지리가 4번째다. 현대 도시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 나올 수 있냐면 경관이나 문화시설은 생리지리 인심산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렇게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풍수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가. 그래서 풍수지목 삼요라고 교수님은 정의를 했고, 그거는 균형과 조화와 변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중 풍수지목 삼요로만 모아놓은 것, 이런 형태로 낼 수 있겠죠. 그다음에 현대적, 상대적 명당이라고 했으니까 상대적 명당의 4대 명당은 요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 타임에 맞는 명당, 천기, 공간적으로 적당한 명당, 직위, 주인에 맞는 명당, 인기, 그다음에 용도에 따른 명당, 용도,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개념의 4대 명당이 아닌 것, 이렇게 해서 물기를 쓸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고전 풍수에서 10가지의 증열법을 배웠는데 그중에서 그것과 비슷하게 교수님은 부동산 풍수에서도 명당이라고 하는 증열을 위에 있는 4가지를 맞춰서 시간 증열, 공간 증열, 인간 증열, 용도 증열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풍수지목 3요법으로 증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풍수에서는 전통 풍수에서는 생기, 살기를 둘 다 다루고 있지만, 그래서 득생기, 승생기를 가장 중시하고, 정기를 중시하고 사기를 물리치기로 하는 대립적인 반면에, 현대 풍수는 이것과 다르게 생기, 살기의 판단 기준을 절대적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익이 생기면 살기고, 손해가 생기면 살기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생기, 살기가 달라지고, 용도에 따라서 생기가 달라진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생기가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생기도 과하면 살기가 되고 살기도 극복되면 생기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줄기와 문줄기와 도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산줄기는 용문에서 다루고 물줄기는 수론에서 다루는데 둘 다 점이나 면보다는 선형체 운동체, 선으로 그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산임수를 할 때, 옥대수냐 방궁수를 할 때, 배산임수라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 똑같은 배산임수라도 북쪽에 있는 배산임수와 남쪽에 있는 배산임수가 다르고, 면 쪽에 있는 배산임수와 배 쪽에 있는 배산임수가 다르다.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옥대수와 남쪽과 면 쪽에 있는 배산 임수는 좋고 반궁수와 그다음에 배 쪽과 북쪽에 있는 배산 임수는 상대적으로 나쁠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에 배상 임수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다는 걸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양론의 그 도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음양이 조화가 이루어야 되는데 음양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음양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냐. 극음극양은 한쪽으로 양이 치우치거나 음이 치우치는 단계에서 정음정양, 음양이 조화로운 단계로 가려면 중간에 조합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극음에서 음양 교합으로 정양 단계로 거쳐가야 한다. 이런 이론을 시간성에 따라서 하고 있고, 이렇게 그러면 극음이나 극양에서 음양의 조화 단계를 이루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6가지 종류와 의미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제가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이거는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모르면 사진으로 찍어서 물어봐도 됩니다. 이거는 꼭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렵게 나오면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 못하면 초등학교 수준으로 설명해줘. 이렇게 하세요. 너무 쉬우면 중학교 수준으로 설명해서 하시고, 그래도 쉬우면 대학교 수준으로 설명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음양을 좋아하는 방법이 6가지가 있는데, 다음 중 소음 성형법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극음 극양법을 시험 문제로 낸 적이 있어요, 교수님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예, 이 내용을 이해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읽어보면 전혀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양 원리와 원리 수단과 효과에서 아까 말한 6가지 음양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서 이 표를 카피해가지고 해도 AI에 물어보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기 설명해봐야 이- 이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변화 단계를 시도하고 변화를 촉발하고 균형 안정을 시도하고 그다음에 음양 수준을 조절하고 이런 방법들이 다음과 같은 내가 6가지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에 것을 이해하시면 밑에 것도 자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음양 변화를 촉발하는 방법은 그러면 소음 소양법 또는 포음 포양법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밑에 것입니다. 소음 소양법을 예를 들면 촉발하는 방법에 예시가 있는데 다음 중 텃밭, 쌈지, 눈덩이는 어느 목화토금 중에서 어느 기운을 촉발하는 것인가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게 씨앗이 나왔어요. 씨앗은 어떤 오행의 어떤 기운을 촉발하는 것인가 목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씨앗 묘목이 목이고 불시 스타트 전구는 화고 그다음에 토는 텃밭 쌈지 눈덩이 금은 디딤돌 초석 정초석 수는 마중물 이런 것들로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없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될 것 같아요. 오행론을 도입해서 융합적 프랙탈 가치체계라는 어려운 단어를 했는데, 프랙탈 가치체계라는 뭐냐면, 세부로 나누어도 그 안에 똑같은 이론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작게 나눠도.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따라 달라지는데, 원칙은 똑같다. 음양, 오행으로 구분한다, 이런 뜻인데, 그거를 세부로 들어가도 프랙탈라이즈 할 수 있어서, 용도가 세분화돼도 결국은 음양과 오행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리에서도 배우고 사방에서 배웠던 오행의 구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청각방에서 음양이 무엇인가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대신에 책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명학을 잘하시는 분은 해례본하고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해례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이걸 헷갈리지 마시기로 바랍니다. 기억님, 윈두시옷, 이응, 아설순치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아실 테니까. 그 다음에 물도 다시 누르면 고체, 액체, 기체에 따라서 목화통수로 나눌 수 있다. 액체가 되면 흐르니까 수에 해당되고, 물기둥처럼 위로 솟아오르면 목에 해당되고, 기체가 되면 기화되니까 화에 해당되고, 가루로 나뉘면
쌓아질 수 있으니까 토에 해당되고, 고도는 어느 정도 딱딱해지면 금기운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물이라고 모두 다 수기운이 아니고 상태에 따라서 목화토금수로 나눠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오행 원리 중에서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니고 다음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 방위와 목화토금수와 상생상극도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똑같은 그림을 풍수에서는 생황설로살도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수생,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있는데 만약에 목기운이 있다고 하면 목기운을 제어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목기운이 부족할 때는 수생목에서 생을 해주고서 부족한 분을 할 수도 있고 인비식재가처럼 목기운을 더 왕하게 만들어서 더 추가해서 목기운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이걸 생해주는 걸 생, 그 다음에 하나를 목기운을 더 더해주는 걸 왕, 그 다음에 목기운이 너무 강할 때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설기, 목생활에서 목기운을 설기해주는 설, 그 다음에 목기운이 강할 때 목기운을 힘을 빼는 게 목극토가 있잖아요. 토로서 상대방을 제압하게 하는 에너지를 쓰게 하는 걸 이걸 노라고 해요. 노예를 부린다. 노.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임비식재관에서 관이 나를 제하는 것처럼 내가 제압을 당하는 걸 이걸 살. 그래서 나를 생하는 것 약할 때는 생과 왕기를 쓰고 그 다음에 강할 때 너무 강할 때는 설기하기 위해서 설기와 노기와 살기를 쓴다. 그래서 생왕설로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걸 개념을 이해를 다 해야 돼서 화기운도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상생과 상극을 기운 하나 가지고 기운을 뺄 것이냐 보탤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5가지로 생왕설로살 그래서 이걸 생왕설로살론 생왕설로살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시험 문제가 매년 나왔습니다.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이 그림만 가지고는 절대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5가지 목기운일 때 5가지 설명 중 틀린 거 토기운일 때 5가지 설명 중 틀린 거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개념을 이해하니까 여러분이 임비식재관을 이해하니까 똑같이 임비식재관 대신에 생황솔로살로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풍수에서는 에너지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5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풍수 이론에서 이제 전통적인 용혈사소양을 재해석해야 되는데 교수님은 납공 3기론이라 해서 형기, 질기 외에 양기라는 것을 음양의 양기가 아니고 질량할 때 양기를 새로 들여옵니다.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할 때도 그렇잖아요. 목이 원래는, 목이 원래는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강하면 화가 거꾸로 목을 뭐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상대적으로 반드시 생하는 거 아니고 상대가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양기도 중요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기는 형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질기는 내 안에 있는 안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성질, 양기는 규모, 크기 이런 것들로 예,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발 현상이 어쩌다 한 번씩 시험이 나왔는데 모래시계가 모래가 마치 액체처럼 흐르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 창발 현상 이렇게 엉뚱한 데서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문제는 하급, 중급, 고급을 나눠 섞어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풀지 못한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고 이참에 이 책을 완전히 뒤집어 판다는 생각으로 몇 번 읽어보시면 빠지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기. 교수님이 새로 주장하시는 물기가 있는데, 물기는 살기와 설기가 있습니다. 살기도 2가지가 있고, 설기도 2가지가 있는데, 이 뜻은 밑에서, 주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어, 뒤에서 나중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시대 요구에 따라서 과거에는 생기가 중요했지만 현재는 살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살기를 피하고 줄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 여기서 그래서 개념이 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전쟁기 살기의 의미는 일곱 가지인데 인문경제전 나오는 다섯 가지 살, 그 다음에 이거에서 다섯 가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목, 풍, 토, 석, 수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밑에 표에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목화토금수 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요. 글씨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거는 풍살, 화살에 해당, 화는 풍살에 해당돼요. 바람은 화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석은 금에 해당됩니다.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걸 구분해서 외워주세요. 근데 그래서 구체로 설명하면 목살은 나무가 너무 과한 경우에 수풀이 너무 우겨진 경우에 해당되고 음산한 경우. 그다음에 풍살은 골목풍, 건물사이풍, 골짜기 바람, 동굴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풍살이라 해서 화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토살은 뭐 아는 것처럼 메마른 땅, 흙먼지, 중금속, 독벌레 이런 것들 해당됩니다. 석살은 금기운에 해당됩니다. 바위산이 창끝과 뾰족한 거, 그다음 날카로운 거, 절벽 이런 것은 다 금기운입니다. 수살은 너무나 큰 물이 갑자기 쏟아지는 경우, 심한 물소리 이런 것들도 다 수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지 않죠. 이런 것 잘 다스려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부동산에서 칠살을 얘기하고 있는데 칠살은 앞에서 말한 5전지살에다가 도로살, 건물살 합쳐서 칠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전지살은 배웠으니까 도로살은 풍살과 수살이 있고 건물살은 석살의 변종인데 모서리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기라고 하는 거는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뒤에서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미리 설명하면 이 설은 한자가 뒤에 나오면 설명해야 되겠다. 여기서 설명하면 헷갈리겠네요. 설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목화토금수에서 금생수, 화극금 이런 것처럼 자기의 에너지를 빼내는 것. 그게 생황설로살 중에서 설로살 이 세 가지가 설기에 해당됩니다. 생황은 이제 생기에 해당되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를 더 하자면 이제 금, 어, 금극목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금극목. 자기를 극하는 거, 내가 극하는 거, 내가 생하는 거 이게 모두 다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다 설기에 해당됩니다. 책에는 없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운을 조절할 때 금생수의 설기법이 생기를 통해 남에게 생을 통해서 에너지를 빼는 게 가장 순리적이고 화극금하거나 금극목처럼 나를 직접적으로 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처방법으로 반드시 후유증이 남는다 해서 가능하면 설기법 중에서 생에 의한 설기법을 취하는 걸 권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장하겠습니다. 땅복입니다. 땅. 땅에는 우리가 지령은 인걸이다. 그 다음에 지령 인걸 수관재물, 그 다음에 산관 인정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지령은 인걸이다. 지난 시간에 그 지리산이나 그 다음에 지리산 앞에 있는 탑에 어, 명산 밑에 인걸난다 이런 것들이 다 지령은 인걸이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땅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고 땅이 노하면 사람도 힘들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풍수에서는 세상 만물 모두 다 생명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사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대지의 여신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가이아라고 보는 것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제 두 번째, 풍수에서 땅을 얘기할 때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도시 우리가 개발하고 아파트 개발할 때 현공론을 많이 도입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뜬금없이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이 그림 하나 주고 무슨 형국이냐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이거 모르면 틀립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면 돼요. 간단해요.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미인 단장형이라고 한문으로 써져 있어. 보여요? 그걸 보면 바로 옥녀 단장형, 미인 단장형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걸 보면 답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글씨를 안 보고 이걸 헤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오른쪽에 자세히 보면 장군 대자라고 맨 오른쪽에 써져 있어요. 거기 정답이 숨어 있어요. 문제 안에.
미인 단자형은 산이 위가 둥그렇고, 그 다음에 앞에 검은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비녀 검은고, 이런 빗살 같은 것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대, 이런 것들이 놓여 있으면 미인 단자, 옥녀 단자형이고, 장구는 깃발, 동그라미 있는 건 북입니다. 북.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주변에 있는 병사들, 이렇게 겹겹으로 쌓여있으면 이거는 장군 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헷갈리시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녀 단장은 옥녀봉, 경대, 머리빗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고 장군 대장은 국, 출전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음, 장군 대장은 규모가 크고 우락부락하고 민 단장은 규모가 작고 부드럽고 이렇죠, 산이. 봉황 포란형은 여러분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대구 팔공산 동화사의 봉황 포란형에서 봉황의 먹이인 대나무, 오동나무 이런 것들을 서식지인 대나무, 먹이인 오동나무 이런 것들을 심는 게 이제 봉황 포란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알 둥지식이 필요해서. 그다음에 죽전에 가면 죽전동도 어, 광교산이 봉황산이기 때문에 죽전, 그다음에 오리 이렇게 오동나무 마을과 대나무 마을을 지명을 쓴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동항포란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의 형국론은 이게 명당이 어디냐, 혈이 어디냐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자연 지형의 소망을 표현하고 형국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되고 싶어 하는 것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의 위치복에서 지형의 고저, 경사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김해평야, 뭐 이런 평야 지역은 평양지세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태백산맥 이렇게 높은 산은 산농지세라고 얘기하고 그 중간 도시나 비산, 비야 이렇게 평야하고 산이 섞여 있는 지역을 평강지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양지세, 들판에 있는 쪽은 수구가 있는 근처, 물 가까이 있고 바다가 가까이 있고 큰 강이 있는 근처의 퇴적 지형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지하 수위가 높고 물에 항상 잠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 처리 방안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건물 기초공사 지하층 설치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하수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건물 하부수가 토사가 유실되고 건물 지반이 불안정하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지에서는 가능하면 그 중에서도 좀 높은 지역, 생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산농지세, 높은 고산 지역, 이런 데는 굴곡이 경사가 심하고 주름지고 이런 백두대간 인접한 쪽, 동해안의 경사진 쪽 이런 산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는 다음 중 평양지세, 산림지세 비교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평양지세는 수기가 강하고 산롱지세는 급기가 강하고 이런 걸 좀 읽어보시면 금방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강지세는 비산 비야, 산하고 평야하고 중간지대고 보통 도시지세는 평강지세에 마련되어 있죠. 묘소나 이런 것도 평강지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고 어, 그렇습니다. 큰 건 없습니다. 용의 3분 3락 전에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산에 태조산부터 쭉 내려올 때 처음에 혈이 맺힌 걸 초락, 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쭈룩 맺힌 걸 중락, 마지막에 용이 끝날 때쯤 맺히는 게 말락 이렇게 해서 한 그림으로 있었죠. 그것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락은 용이 내려오다가 가지 갇혀서 혈이 맺히는 걸 불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오냐? 다음 그림은 초락, 중락, 말락 중 무엇인가? 이렇게 황당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뭔지 아는데 한 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헷갈리는 게 중락하고 불락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삼락은 큰 산 용도, 태조산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져 있는가 이걸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락, 중락, 말락도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가까이 있는 그 상가들은 초락,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한 도로 떨어진 건 중락, 서울대학교 좀 저 멀리 있던 거 종로 이가까지 떨어진 것은 말락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굳이 비유하자면. 그래서 현재 도시에서는 도심 지역의 지형도를 잘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땅이 다 파헤쳐져 있고 도로가 새로 났기 때문에 흐름 읽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형도나 지적도에 보면 위쪽이 항상 북쪽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지형도를 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건물이 전통적인 대지 형태 사고전서에서 제 안거근경에 보면 직사각형인 거 이게 앞쪽이 위쪽이 입구입니다. 뒤쪽이 안쪽입니다. 네모 반듯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쪽이 넓고 뒤가 좁은 거. 세 번째는 앞쪽이 좁고 뒤가 좁은 거. 여기서 제일 좋은 건 몇 번이에요? 길택. 맨 왼쪽 것이 최상입니다. 그다음에 맨 오른쪽 것이 두 번째 길이고 가운데 거는 흉입니다. 전차 구간의 반대니까 이렇게 고전책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대지 형태는 반듯한 사각형 모양을 선호한다. 이거는 건물 모양이 아니고 땅의 모양입니다. 땅의 모양.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각형이 아니다 그러면 땅을 개량해 가지고 이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필을 해서 하면 좋죠. 하필이란 건 뭘 알죠? 여러 가지 땅을 옆에 거 땅을 사가지고 가능하면 네모 반듯한 모양이 되도록 계산한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의 질기에 대해서 있습니다. 양기, 질기, 형기 중에서 질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질기는 수맥, 지자기, 중력, 지열처럼 에너지, 기운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토질은 수질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석회암질이냐 화강암질에 따라서 집안이 달라진다. 토지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그것의 자연 집안인지 매립 집안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건물을 지거나 공장지를 지을 때 풍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간혹 공터라고 하더라도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지작물이 매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수맥이나 지작이나 중력이나 지열이나 이게 안 나왔지만 쓰레기나 이런 토질 자체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질기라고 얘기합니다. 토질. 요즘은 아파트를 지면서 공동묘지에 짓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과거에 어떤 터였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터의 역사성과 관련돼 있습니다. 요즘 용산 한남동을 다 떼어부신데 옛날엔 거기가 다 공동묘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새로 주택을 때려부시고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질기가 중요하다 얘기해서. 터의 양기. 양기는 평면적 규모와 크기. 여기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음지말, 양지말, 시골 가면 이런 마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국에. 음지말은 북쪽 사면에 해당돼서 햇볕이 안 비치는 거 평상시에. 양지말은 항상 햇볕이 잘 비치는 남쪽 사면 얘기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지말은 햇볕이 안 비치기 때문에 건축이나 농사에 불리합니다. 이걸 응용하는 문제가 아래 그림으로 나옵니다. 자, 이게 해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2번은 북쪽 사면이기 때문에 그늘집니다. 1번은 남쪽 사면이기 때문에 양쪽에 이게 선은 산등성이라고 보는데 산등성이 가운데는 물길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은 산등성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물길이 흐르는데 물이 이렇게 옥대서 들어가면 1번은 면적이 넓고 2번은 면적이 작잖아요. 그러면 음지말은 좁고 양지말이 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1에 마을이 자리 잡고 2에 이제 산소가 자리 잡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북쪽 사면이 좁과 남쪽 사면이 거의 동일한 경우 이거는 북쪽 사면 양지말이 좁고 음지말이 큰 경우 만약에 마을터가 형성된다면 1번이 제일 바람직하겠죠. 좁은 것보다. 이런 식으로 다음 중 음지말이 양지말보다 작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음지말이 양지말보다 작은 경우는 1번. 그 다음에 양지말이 음지말보다 작은 경우는 3번. 이 세 번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양지말, 음지말의 말만 알면 됩니다. 돼지 크기에서 터의 형태가 매우 중요한데 터가 작은 경우는 이제 작냐 크냐는 330평.
농지 소유권을 주장할 때 330평 1000제곱미터를 가지고 기준을 따지죠. 그래서 주말령 통장하려는 다는 농지 소유 상한제에 의해서 330평 이하만 소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으로 등록해야 된다. 이런 것이 해당합니다. 경사지의 지형인 경우 용도별로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전통 건축이나 누나 정자 같은 경우는 수사를 맞고 바람을 맞는 절벽이 오히려 좋고 많이 설치되고 그다음에 경사지 위쪽은 정적인 용도인 주거지역으로 사용되고 경사지 아래쪽은 동적 용도인 상업지역으로 사용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은 제가 이제 이렇게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책이 좀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좀 더 이야기 아이고 들어가 버리죠. 네.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전통 건축이냐 주거용이냐 상호용에 따라서 어디에 쓰느냐 이렇게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번호를 여러분이 1, 2, 3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사가 급하면 아파트를 지을 때 경사가 급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깎아내고 하기 때문에 그걸 석축을 쌓아야 되고 하니까 대지가 원래 규모보다 사용 용량이 작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사지를 공벽을 생성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대지의 가장자 부분을 잘라먹게 된다. 그래서 좁은 대지의 손실이 지대하기 때문에 경사지는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조성일 경우에 남쪽 사면의 경사도가 다소 있는 것이 북쪽 사면 경사도가 있는 것보다 일조학과나 정만 유지에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북쪽 사면에 단지 조성할 때는 경사면을 하는 것은 햇볕도 안 비치고 경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이 되기 쉽다. 그다음에 그쪽 사면이라도 단일 세대 전용 주택 때는 환영이 가능하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지나갈게요. 이건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터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홍만센의 산림경제에서 주변에 터의 역사성에서 좋지 않은 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뭐 여기에 해당되는 건 다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역사에도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람이 살기에 이 주택지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웅택지가 아니라 주택지로서 집 앞에 탑이나 무덤, 절장, 사당, 그다음에 성문이나 옥문, 산등성이가 바로 탁 달라붙어서 능합사를 주는 곳, 여러 가지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 좋을 것 같지만 너무 센 물이 들어온 건 좋지 않습니다. 초목이 전혀 나지 않고 흙이나 바위만 앙상한 곳, 그다음에 신단, 불당 이런 것들이 있던 곳, 그다음에 불된 곳, 논이나 불된 곳이 있었던 곳은 뭘 살 곳이 못 된다. 이런 6가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풍수적이면은 현재 나대지거나 이런 거라도 과거의 역사성이 반드시 있으므로 그걸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지형뿐만 아니라 역사 흐름에 따라서 터의 영향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대로 터의 역사성 운명은 우리가 새로 역사를 써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나쁜 터를 좋은 터로 양생 풍수를 통해서 살려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한남동이 묘지였다가 그다음에 주택가로 일반 단독 주택가로 바꿨다가 이제 아파트로 바뀌는 그런 시대에 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성도 계속 바뀌어간다. 네, 가능하면 좋은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 장 건물 보기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들어오신 분이 있네. 이제서 들어오셨네. 못 봤네요. 한상백 선생님, 죄송합니다. 자, 건물 보기 하겠습니다. 건물 보기는 건물을 풍수적으로 본다는 것은 좋은 건물은 이미 좋은 터가 어딘지는 언급했고 적합한 형태, 재료, 규모 등이 줘야 돼서 지기, 형기, 질기, 양기가 다 좋아야 된다. 그다음에 건물의 기호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자연 환경의 성격, 건물 주인의 성격, 사용자의 성격, 건축가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해서 건물의 기호 네 가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은 산, 인간과 서로 상호관계에 미친다. 산
큰 건물은 산에 비유되고, 그거는 산이나 건물은 결국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산을 보면 동네 사람의 기운을 알 수 있듯이 그 건물을 보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도시에도 돌아다녀 보면 아름다운 건물과 반듯한 건물과 삐뚤어진 건물과 제 마음대로 건물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분위기를 만드는 기운의 덩어리는 우리가 풍수 삼지목을 얘기했습니다. 균형과 조화와 변화가 중요하다. 균형은 너무 낮은 곳은 높게, 높은 곳은 낮게 하는 걸 얘기하면, 조화는 도시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하고, 불완전한 틀을 완전하게 하는 비보나 염승을 해서 그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변화는 변화가 심한 곳은 심하지 않게 기운을 정제시키고, 변화가 없는 곳은 생명력을 새려서 생기를 주입시키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균형, 조화, 변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대지 분석. 대지의 기운은 크게 보면 목화토금수, 음양 또는 오행으로 기운을 평가할 수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단지계획, 도시계획을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기존의 건축이나 이런 형태를 보면, 나간 읍성을 보면 뒤에 있는 산 스카이라인에 따라서 초가집을 지은 걸 알 수 있고, 영해군 원구리 경수당 종택을 보면 뒤에 산의 스카이라인에 따라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주변의 풍토와 형태에 가장 조화되도록 한 것을 옛날부터 추구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질도 기후를 반영해서 쓰게 됩니다. 뭐 초가집, 그 다음에 너화집 또는 갈대집 이런 것들처럼. 현대 건축은 이런 기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열대지역, 혹한지역, 도시지역, 난대지역 상관없이 똑같이 시멘트로 냉난방을 해서 짓기 때문에, 그래서 기후적 제한의 조건은 모두 비싼 에너지를 투입해서 해결하고 있고, 그래서 가습, 제습, 공기청정, 에어컨 등에서 기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모양도 옛날처럼 기후를 고려하지 않는 건물들이 많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건물의 형기, 형기는 건물의 관상을 보는데 어디를 보느냐? 상단부가를 보게 됩니다. 상단부를 보고 무슨 형이다를 판단합니다. 사람은 머리에 해당되면 산은 봉우리에 해당되죠. 그래서 산의 봉우리 보고 금성체냐, 목성체냐, 화성체냐처럼 건물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은 그 건물의 성질에 따라서 맞게 목가토 공수를 맞춰야 된다는 게 풍수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용도의 기운 변화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은행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전적이고 권위 있고 안전하고 이런 걸 추구했다면, 그래서 음이고 금의 기운이었다면, 미래나 현재는 개방적이고 빨리 변화하고 양이나 수기운에 해당된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나왔습니다. 건물 속을 보면 질기와 양기로 따질 수가 있는데, 좋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질기 측면에서는 좋은 재료를, 적절한 거기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는 거. 양기 측면에서는, 양기 측면에서는 땅의 수준에 맞는 구조를 사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구조와 크기, 규모를 사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대지의 성격, 목화토금수의 성격에 맞게 지어야 되고, 너무나 크거나 작게 지을 경우에 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황제특경의 5호실에서 나왔습니다. 5호. 네, 5호실은 뒤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중 5호에 해당되지 않은 거. 택인 대서. 집은 큰데 사람은 몇 명 안 사는 거. 썰렁한 집. 택문내 내소. 문은 엄청, 집은 작은데 대문만 어마어마하게 큰 경우. 나가는 기운이 더 많겠죠. 장은 불안, 담장이 허물어지거나 구멍난 곳. 정조불처, 우물과 부엌이 제자리에 자리 잡지 않는 곳. 택지다 옥소, 땅은 대지는 엄청 큰데 집은 쥐할 만하게 작은 것. 저택이 이런 경우 많죠. 이런 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신 춘추에는 방이 어마어마하게 크면 음기가 많기 때문에 사람에 비해서 방은 크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대형 평수의 아파트에 음기가 많아서 우울증이 많고 여러 개 방을 소유하고 몇 개 방을 사용하지 않는 방이 많은 경우에도 음기가 많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열어보거나 환기를 시켜주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지붕 세간 정도 바글바글한 집에는 절대 우울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풍수의 기본이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물보다 더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진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건축법상에서는 건축 규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높이, 면적, 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풍수적으로 허용하는 기준. 뒤에 3장에서 건축법을 할 텐데 건축법은 별도로 여러분이 법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뒤에서 개략적인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현대도시에서 건물 생기와 살기. 건물 우리가 살기 얘기했죠. 생기보다는 살기가 더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건물 간 기싸움, 상호 간섭하고,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비슷한 기운 건물끼리 나란히 있는 경우. 그다음에 서로 대립된 기운이 있는 경우는 간섭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색깔이 다른 두 개의 띠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섭과 똑같이 수화, 상쟁 뭐 이런 것들로. 스토- 그래서 이제 건물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시험 문제 다음은 무슨 쌀이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모서리쌀, 이렇게 귀두청쌀, 전통적인 개념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뾰족이 튀어나옴으로써 살기를 느끼는 거. 이거는 평면적인 살입니다. 평면. 위에서 바라볼 때 뾰족 튀어나왔느냐 이렇게 건물 모서리. 대표적인 케이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슨 살에 대한 거냐? 종로타워 건너편에 삼성증권 사옥에서 지금은 삼성증권 사옥이 아닙니다. 여기는 SK 사옥으로 현재는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SK 사옥입니다. 종로타워, 어쨌든 종로타워에서 바라보면 건너편에 영풍문고에서 모서리살이 쳐들어옴으로써 이 앞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습니다. 나무도 심고 뭐 빛도 조명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모서리살이 된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만 딸랑 나오고 무슨 살이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공부 안 하면 틀립니다. 무조건. 첨탑살, 뾰족뾰족한 건물이나 뭐 피레침 같은 것들이 크게 보이면 예, 거기서 뾰족한 첨탑살이 발산한다. 초고수옥살이라고 되어 있는 높은 건물, 뾰족한 높은 건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은 무슨 그림이냐? 그러면 첨탑살, 석살, 초고수옥살 이렇게 금형체죠. 화형체, 석살, 화형체로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걸로 물어봐도 됩니다. 돌칼이나 석창의 살기에 해당된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책에는 없는데 제가 그냥 설명하기 좋게 해서 붙였어요. 도끼살, 건물 가운데가 쪼개진 것, 두 양쪽 조직이 서로 싸우게 된다. 이런 것들이 도끼살에 해당됩니다. 자세히 보면 롯데월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쪼개진 경우. 이거는 서울중앙우체국입니다. 이걸 도끼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옛날 대우 건물이었는데 지금 서울타워 이 구대우 빌딩이죠. 구대우 빌딩. 다 이름이 옛날 거라. 이 앞에서 보면 주변에 있는 옆에 서울경찰청이 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위압감이 느껴지고 이걸 능합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여러분이 맞출 수 있으면 됩니다. 규봉살, 멀리서 또는 옆에서 살짝 도둑놈이 내다보는 것처럼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건물 위에 높은 광고탑이 있거나 뒤에 교회 첨탑이 살짝 보이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게 규봉살. 풍살은 건물이나 도로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살, 여기는 화재가 나기 쉽습니다. 보통 어, 화재가 나기 쉬운 건물의 위치를 보면 뉴스를 자세히 보면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설기살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 보통 경사진 지역의 삼거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자동차가 내려오면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물이 내려오면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 아래 여기에 집이 있다고 하면 위에 이제 고라는 곳에 집이 있다고 하면 위에 있는 있는 집은 에너지가 쭉 빠져나겠죠. 이걸 설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바라봤을 때 아래쪽에 빠져나가는 것을 설기사라고 얘기합니다. 사장, 잠시 54분이니까 5분만 쉬었다가 8시부터 사장부터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나중에 들어와서 제가 미처 못 봤네요. 초대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7시 54분부터 8시까지 한 5분 동안 쉬고 사장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장 잘 보이시면 이렇게 손가락을 해보실래요? 보이신가요? 오케이. 자, 사장 용도 풍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용도 풍수는 현대사에서 절대적 명당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상대적인 명당이 달라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황대 태경에서도 예외적으로 한 집안에서 각 방의 용도가 다르다 이렇게 해서 높낮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게 제한적입니다. 전통 마을에서도 성황당이나 불교 사찰이나 암자, 정자각 이런 것처럼 특정한 시설에서는 용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처럼 용도가 다양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서 현대사에서는 과거처럼 비해서 다양한 용도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도는 뭘 따라서 상대적이냐? 사람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다. 그다음에 업종이나 지역이나 소비 수준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다. 이게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게 큰 개념입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명당도 상대적인 명당으로 변하고 있고, 예컨대 십승지가 명당이냐? 이거는 상대적인 명당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일반적으로 명당이라고 하면 산소에 좋거나 거주지에 좋은데 십승지는 피난지에 좋기 때문에 피난 용도로서는 명당이지만 거주 용도나 불을 축적하는 명당에서는 명당이 아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명당일 뿐이다. 이런 개념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과 터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터나 건물 보기 능력이 필요한데 건물이나 터를 보고 음양을 구분하고 오행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데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예시를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종에 맞는 터를 찾기 위해서 공장의 터에 맞는 터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장 용도에 따라서 세분화가 필요한데 가장 중심적으로 어떤 살을 피해야 되느냐? 풍살, 수살을 피해야 한다는데 풍살이 있으면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수살은 수재가 일어난다. 그래서 시험 문제 공장 용도의 풍술 요건은 그래서 풍살, 수살 이렇게 두 개씩 묶어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화재가 나는 조건은 사람에 의해서 땅의 형태에 의해서 그다음에 불날 천기의 조건에 의해서 날씨에 의해서도 된다 해서 천기지기 인기가 고려된다. 그다음에 이제 수재, 공장은 수재가 중요한데 하천 부지였던 거나 그다음에 매립지였던가 이런 데는 특히 부동 침하로 인한 수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야 된다. 이거는 물에 잠기거나 습기가 생길 수도 있고 지상의 직수로의 설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적자 경영이 생길 수도 있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런 풍수적인 영향도 직접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재 화재가 중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재벌 본사의 명당은 8가지가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기 좋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첫 번째, 용도에 적합해야 된다. 대산 용도이다. 두 번째, 입지적으로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세 번째, 본사라면 중심성을 확보해야 된다. 네 번째, 살들을 피해야 된다. 다섯 번째, 터의 역사성이 좋아야 된다. 여섯 번째, 수독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인공, 자연적인 건 모두 가능하다. SK 건물 같은 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랜드마크적 성격을 띠면 더 좋고, 인덕과 스토리텔링에 대한 고려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씌우면 더 좋다 해서 삼성, 현대, LG, SK 이런 데가 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LG 쌍둥이 빌딩 그림인데 두 개가 높이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기 때문에 서로 갈등 관계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다르거나 해서 똑같지 않은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제그룹 건물에 LG가 인수하면서 안바라 퍼시픽이 인수하면서 건물을 개량을 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해서 어, 이미지가 나쁜 거를 좋게 바뀌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청 명당의 기준은 책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지와 관리 성격이기 때문에 양의 성격 중에서도 의무 성격을 표현해서 양중 의무 성격이다. 두 번째, 오행의 기운으로 본다면 금기운에 가깝다. 세 번째, 현대 관청은 과거와 다르게 어, 민, 민주정부이기 때문에 누구나 끓일 수 들을 수 있게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 이제 바뀐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청무당, 무청유당은 청이라고 하는 거는 대청마루, 당은 거주할 집에서 둘 중에 하나, 청만 있고 당이 없거나, 청이 있고 당이 없거나, 반대로 무청유당이거나 이렇게 하면 좋지 않고, 유청유당이 다 갖추는 게 좋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청토의 조건에 대해서는 네 가지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청기적인 측면에서 남향이고 최소한 동향까지는 할 것. 두 번, 지리적인 측면에서 종용했기 때문에 더 좋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인기적인 측면에서 기운을 받아들이기 좋은 거, 4차선 대로에 접하고, 그다음에 기운을 모으고 정지하기 좋은 것이면 더 좋을 수 있다. 그다음에 터의 역사성에서 흠결이 없을 것,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청 건물 현재 입지를 보면 남향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터의 위에 네 가지 조건을 보지 않고 남향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보수적이다 보니까 모양을 어, 대칭적인 모양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금균을 대표하는 석재이지의 마감재로 채택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그 다음에 집중사를 그다음 주변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집중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살을 당하지 않지만 주변의 건물이 살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청의 건물은 특히 도로살, 건물 모서리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요풍살, 충살 등의 차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위해서 수목, 바위, 조형물 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이부법과 용도공학, 이건 시험 문제 나왔다는 뜻이에요. 용도는 명품이냐 떨이에 따라서 달라지고, 대표적으로 떨이 용도, 명품 용도, 이렇게 여기다 용도를 여러분이 쓰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구분하면 됩니다. 부동산 뜯다 보면 그 모텔, 호텔, 공장생활품, 핸드메이드 제품. 그래서 떨이 용도의 특징과 명품 용도의 특징을 구분해서 해두시기 바랍니다. 떨이 가게라고 하는 건 싼 거, 빨리 팔리는 거, 일시적인 거 이런 거예요. 기운은 화기운, 짧은 시간에 확 타올랐다 꺼지는 성격이고 취급 물건은 값싸고 일시적으로 인스타트, 시중가에서 더 싸게 팔고 위치는 시장통 같은 게 거칠고 시끄럽고 불안하고 탁기가 많은 곳이 위치하고 영업시간은 짧은 시간 장사는 그 시장통에 가면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요란하고 시끄럽고 저소가 뜨내기 손님이 많습니다. 반면에 명품 가게는 그래서 음의기운인데 반대로 보면 떨이 가게가 화의 양기운이라면 명품 가게는 금의 음기운입니다. 비싼 물건을 취급하고 예컨대 보석이나 귀금속 가게 그다음에 정제된 제품이나 위치도 조명도 편안하고 약간 조명이 어둡고 이런 것입니다. 인테리어도 그런 점을 사용하고 마케팅 공법은 직접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고 품위 유지, 단골 손님, 편안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 가면 명품 손님과 일반 손님이 위치 들어가는 것도 다르죠. 그다음에 접수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떨이 가게, 명품 가게, 명당 비교 이거는 좀 나왔습니다. 떨이 가게는 도로 속도 빠른 곳, 유동인구 많은 곳, 분위기가 떠 있는 곳, 입구 부분, 역사 주변, 터미널 주변이고 명품 가게는 도로속도 느리고 유동인구가 일정하고 안정된 곳,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깊숙한 곳, 도심지내 이런 걸로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형태로도 나왔습니다. 명품가게 떨이가 기운에서 떨이 가게는 탁하고 양 화기운에 해당되고 다소 혼자 고속 짧으면 시끄러움에 해당되는 반면에 명품 가게는 청정하고 정제되고 음기운이고 소량 소수단순 속도가 낮고 운영 시간도 길고 상품 수명도 길고 닫힌 공간이고 조용하다. 조명으로 따지면 약간 어둡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와 용도는 맞아야 된다. 명품 터냐, 명품가 선물 가게냐, 명품 가게냐처럼 용도와 터의 성격을 서로 맞아야 된다. 그래서 궁합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최악의 궁합은 먹는 장사 옆에 화장실 옆에다가 먹는 장사를 하는 경우, 공장터를 풍살과 수살이 많은 곳에 하는 경우, 교회 옆에 모텔을 하는 경우, 도서관 옆에 교회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서로 궁합이 안 맞는 경우겠죠. 자, 건축물로 기운에 따른 용도 분류, 이거는 쭉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법에서 현재 29가지 건축의 용도가 있는데 이것도 음향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고 옛날에 이렇게 외우는 것도 나왔어요. 단독 권고. 근데 그런 경우까지는 낸 경우는 최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가지 야영장 시설 용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향의 기준 이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건물을 구분할 때 음향의 기준이 아닌 거. 개폐는 개가 양, 음폐가 음이겠죠. 공적인 게 양, 공적인 게 사적인 게 양. 아니, 공적인 게 양, 사적인 게 동적인 게 양, 그다음에 정적인 게 그다음에 명인 게 양, 암이 생기가 양, 살기가 냉이 양, 옹기가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동, 요철, 강유, 냉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9가지 용도 중에 대표적으로 양기 용도를 보면 업무시설, 불특정 다시를 택하는 용도는 양기 용도에 해당되고, 예를 들면 공공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일정 근린생활시설. 음기 용도는 위락시설, 모텔, 도박, 점집, 여행, 카지노, PC방 이런 것들이 음기 용도에 해당됩니다. 분위기를 보시면 느껴보시면 알겠죠. 이거는 어두침침하고 예. 음향 용도를 구분하는 이유는 적합한 상권, 적합한 기운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향 용도가 맞지 않다면 아까 말한 생황설로살 에너지 조절 방법으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9가지 용도를 풍수상 용도를 분류할 때 음양 오행 또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단독주택은 음기 용도, 개인 용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양기 용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호텔과 모텔도 관광호텔은 양기, 모텔 연숙은 음기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공장과 창고도 생산하는 공장은 목기운, 저장 가동을 하는 창고 같은 거는 금기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연구실은 키우니까 목기운, 일학시설은 화기운, 의료시설은 금기운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면적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는 것인데 이거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도의 현국론적 이해, 용도에 따라서 현국론적을 붙이기를 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부동산 마케팅의 감성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아파트는 봉황포란형 아파트다. 그 다음에 금계포란형 아파트다. 뭐 달마 음수형 아파트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서로 마케팅 용도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대산 용도와 의지 용도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대산 용도는 논스타형이라고도 하고 태조산처럼 큰 기운을 가진 거 아니면 병원, 학교, 뭐 이렇게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주변에 유관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지 용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공공청사, 대형병원, 대학교, 대기업 본사가 대산 용도에 해당되고 그거는 여기에 딸린 업체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면 주변 약국 그다음에 대학교 주변에는 복사집 그다음에 법원이랑 변호사 사무소, 세무서 이런 것들이 법원은 대산용도, 주변 사무소 등등은 의지용도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냐 하면 대산용도와 의지용도에 대한 설명이다 하고 다음 중 해당되지 않는가 하면 여러분이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만 딸랑 주고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하면 대상용도. 외래 약국이 병원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대산용도와 의지용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공생용도는 서로 주종 관계가 없고 서로 기운을 주고받는 관계. 예를 들면
경찰서와 구식다방, 모텔과 룸사롱, 대형 상가와 대형 주차장 이런 것들이 공생 용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점은 공생 의지 용도는 일방적으로 기댄 반면에 공생 용도는 서로 도와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은하수 용도는 작은 업체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무슨 먹자골목, 뭐 무슨 그런 것들, 김밥집, 분식집, 편의점 이런 것들, 이것을 은하수 용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중 용도에 대한 사례와 특징이 잘못된 거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뭐가 나왔냐? 모닥불 효과. 이거는 무슨 용도에 해당되느냐? 은하수 용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상생 효과, 의지 용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발산 용도와 흡입 용도. 발산 용도는 손님을 끌어들이지 않고 내가 배달해서 찾아가는 거 발산 용도라고 보면 돼. 흡입 용도는 내가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을 찾아오게 만든 걸 흡입 용도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배달용은 발산 용도, 테이블용은 흡입 용도, 식당을 생각하시면 돼요. 유인용은 흡입 용도, 이벤트용은 발산과 흡입의 중간 용도쯤에 해당됩니다. 평상시에는 막 손님을 끌었다가 이제 손님이 오면 배달해주고 이렇게 이벤트용은 중간 용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배달용은 여러분 식당을 생각하시면 면적이 소규모라도 되고 손님용 테이블 매장 주변 길거리를 이렇게 확대하기도 하고 주로 큰 도로변에 있고 동쪽이와 양쪽입니다. 그래서 피자집, 중국집, 튀김집, 도시락집이 해당합니다. 테이블 용도는 손님을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고 이거는 회전율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독특한 분위기의 인테리어 서빙이 중요하고 음기운이어서 가만히 오기를 기다리는 정적인 용도에 해당되고 대중집정, 재래시장 등에 해당됩니다. 이벤트형은 일단 이벤트를 기획해서 손님을 끌어온 다음에 이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음향의 성격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거는 백화점이나 극장이나 예식장이나 교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테이블형, 이벤트형, 배달형 비교 중에 틀린 것 이렇게 하면 그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는 마포갈비나 외골 토성에서 비추다시피 원래는 끌어오는 흡입 용도였다가 현재는 용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벤트 내지는 유인용으로 변하고 전통병 방식 테이블 방식에서 배달을 하고 이런 형태로 시대에 따라 바뀌어가고 있다 해서 용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토지 용도는 건물 용도처럼 뭐 일종 주거지역 이런 것이 아니고 지목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29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형태에 따라서 지목을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는 28가지네요. 28가지. 그래서 전답과목, 임광용 이렇게 해서 막 외웠잖아요. 이렇게 해서 잡종지까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수기운이 많은 거는 이런 것들을 광천지, 염전, 제방, 하천, 국어는 또랑입니다. 그다음에 유지, 연못, 양어장, 수도 이런 것들은 물이 많이 있는 지역. 그다음에 저는 토기운이고 답은 논이니까 수기운이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점선문을 비하면 광천지는 점에 해당되고 도로철도용지 하천 국어는 선에 해당되고 유지는 면에 해당된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음 중 수기운에 해당되지 않는 거, 다음 중 선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나오면 어렵겠죠. 근데 이해하면 쉽습니다. 무엇인지. 자, 5번 도로 보기 하겠습니다. 오늘 또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갈수록 빨라져. 도로 보기. 길의 성격은 여기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 마음의 길도 있고 실제 길도 있다. 길의 양면성은 젖줄이나 생기 공업선도 반면에 살기가 침입하고 생기가 누설한 선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도로는 양면성이 있다. 그 다음에 도로의 최영준 교수의 영남대에서는 도로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도로, 야생물의 통로, 밀리나
태평은 도시에서는 이건 논리는 적용하지 않겠죠. 협의적 도로, 전통 마을의 길, 골짜기, 마을길, 물길, 들길, 이것도. 그다음에 광의적 도로, 한반도의 지형, 물이 흘러가는 수로, 그다음에 영남대로 이런 것들은 광의적 도로겠죠. 그다음에 도로는 나뭇가지형 도로와 네트워크형 도로 이렇게 두 가지 나왔어요. 나뭇가지형 도로는 나무 모양이고 네트워크형 도로는 그물망처럼 되는 도로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가장 전통적인 우리 골목길은 나뭇가지형 모양으로 골목길이 생겼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강물은 그 발원지를 갖는 것처럼 한강호 발원지가 조선시대는 우통수였는데 현재는 태백산 검용소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반드시 발원지가 있고 하류로 내려오면서 점점점 도로가 물이 커지는 것처럼 도로도 커진다. 이 모양이 마치 아래의 그림처럼 이렇게 생긴다. 이거는 홍은동 일대 나뭇가지 형도다. 다음 그림 뭐냐? 나뭇가지 형 도로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시험지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 비유할 수 있고 족보체계로 우리나라 산줄기 물줄기 족보체계로 비유한 것이 상경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나뭇가지 도로는 그래서 큰 도로는 국도 고속도로 따지고 중간 도로는 특별시도 광역시도 도로 따지고 더 작은 도로는 지방도 시도 군도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나뭇가지 발원지는 예를 들면 막다른 골목 광화문 이런 것들이 발원지가 해당되고 물줄기 발원지처럼 종교시설이 있으면 그게 발원지가 해당되고 막다른 골목 길의 발원지는 광화문 점집 이런 거에 해당되지만 충살의 위험이 있다. 근데 충살의 위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광화문 같이 큰 관공서가 있거나 거대한 건물이 있으면 그게 주인이 되기 때문에 충살을 맞지 않게 된다. 이런 내용이 아래에 나옵니다. 이두 번째는 그물형 모양으로 된 도로인데 이거는 서로 상하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운도 크고 작은 게 없어서 기운도 균질합니다. 그렇지만 좁은 범위에서 보면 거기에도 위계관계는 존재한다. 신도시에서는 그래서 대부분 금운망 신설도로를 설립합니다. 전통적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형 도로에서 살기는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인접도로가 외계상 등급차가 심한 경우, 그 다음에 급격한 도로에 기운반에 운전자가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트워크형 도로는 그림에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고전에서는 물줄기와 산줄기는 보이는 형태의 위주로 생기살기를 판단했지만 현대 도로에서는 보이는 그 형태가 아니라 자동차의 속도, 움직임, 양 이런 것들로 생기살기를 판단한다. 내 쪽으로 오느냐, 자동차가 내 쪽에서 빠져나가느냐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그래서 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줄기와 마찬가지로 산줄기도 기가 흐른다고 보기 때문에 도로도 산줄기적 용에 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물로 보기도 하고 산으로 보기도, 용으로 보기도 한다. 이게 이 책에서 특징입니다. 물줄기는 수맥이 발원처이고 산줄기는 용맥의 발원처가 태조산이고 핏줄기는 동맥과 정맥 발원처가 심장이듯이 도로는 막다른 도로, 광화문 사거리, 로마 광장 이런 데가 발원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론을 도로에 살펴보면 두 개씩 비교할죠. 간용과 지룡, 정룡과 박룡. 제가 일부러 여러분 알기 쉽게 슬래시를 했습니다. 생룡과 사룡 또는 살룡, 노룡과 능룡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것이 그대로 도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개념에 의하면 간용은 간선도로에 해당되고 지룡은 지선도로에 해당됩니다. 정룡은 공도에 해당되고 방룡은 사도에 해당됩니다. 사룡은 폐쇄된 도로에 해당되고 살룡, 노룡은 없어진 도로에 해당됩니다. 노후화된 도로 이런 것들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생룡과 사룡에서 다음은 무슨 도로에 대한 것인가? 그러면 사룡도로 여기 현재 서울, 문상, 부산동, 벚꽃동에서 북쪽으로 가는 도로가
진입 금지라 돼 있죠. 이렇게 이거는 사령 도로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중에 어떤 걸 표시하는 것인가? 사령 이렇게 사령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령과 눈령, 산령과 노령, 생령과 눈령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이렇게 썼네요. 도로 형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맥은 화물차, 중고차, 레미콘 차들이 주로 다니고 대형 사고가 빈발하고 부동산도 사고에 자주 노출되고 사람의 기준 거칠되기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환천은 여러분이 했으니까 도로에서 박환천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인터체인지나 휴게소가 도로에서는 박환지입니다. 박환지입니다. 살기를 털고 잠시 쉬었다 가고 그다음에 차들이 교행하고 그다음에 기운이 서로 소용돌이 치는 곳이 박환차에 해당된다.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룡, 지나가는 용, 진령, 끝나는 용. 과룡은 통과도로, 끝나는 용은 막다른 도로. 과룡천은 막다른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 끝이면 삼거리로 충살이 맺히거나 그래서 종교용도로 사용하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콜드삭이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전통 마을의 도로 구조로 동선으로나 막다른 도로로 구성될 때 자동차가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책에 넣었습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끝나면 막다른 도로에서 끝에는 유턴을 못하니까 회전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유턴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걸 콜드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풀었을 때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콜드삭이 나왔어요. 용어도 익숙하지 않은데 이게 나왔었습니다. 도로와 용맥의 비교. 그래서 과룡, 진령, 이거는 콜드삭, 이게 과룡에 해당됩니다. 진령에 해당됩니다. 진령. 통과도로는 과룡, 끝나는 도로니까 콜드삭은 진령에 해당됩니다. 요거 이제 그런 개념을 아시고 여러분 이 표를 보면 금방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요거. 영구입수와 도로. 영구입수는 우리가 말한 비룡입수처럼 5가지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고객길 위로 치고 올라가면 비룡입수, 그 다음에 지하 터널로 내려가면 잠룡입수, 그 다음에 T자형 도로, 막다른 도로 이것처럼 깊은 골목에 도달하는 것은 직룡입수, 그 다음에 갑자기 90도로 꺾어 나가는 거를 횡룡입수. 이거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0도 이상 급격하게 꺾어 나서 그 꺾어진 도로가 보이지 않는 Y자형 도로 이런 형태를 섬룡입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비룡입수, 잠룡입수, 직룡입수, 횡룡입수, 섬룡입수 이걸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위처럼 말로 나올 수도 있고 아래처럼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림이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통 풍수에서는 산수를 보기 때문에 용론 수론을 중요한 반면에 현대 도시 풍수에서는 도로론을 중요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수 옥격에서 이렇게 직룡, 횡령 입수로 이렇게 요약해 놨으니까 보시면 유턴은 무슨 입수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령 입수죠. 해령 입수. 과역, 도로 톨과 살기를 정지하는 시설. 이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중 도로 과역에 해당되지 않는 거. 횡단보도, 좌회전, 우회전, 차선, 신호등, 주차장, 휴게소 이런 것들이 아니, 휴게소는 아니죠. 그거는 이런 것들이 잠시 기운을 정지하고 지나가는 도로 곳입니다. 주차장 이런 게 과역에 해당된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온 응집형 도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로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좌우로 이렇게 대칭으로 뻗어 있는 도로, 도시도로가 이렇게 한쪽으로 삐딱하게 교차해서 뻗어 있는 도로, 이렇게 한쪽으로만 쭉 뻗어 있는 도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오동지, 작약지, 양류지, 양류는 버드나무죠. 이런 것들 도로에도 비유하려고 하셨습니다.
도로교통표지판에 유턴하는 거, 이건 횡령입수다. 아까 얘기했죠. 회령 고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왼쪽에서 돌아 나가는 거,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 거. 그다음에 좌선궁, 우선궁. 그다음에 이거는 2차선일 경우에 이거는 유턴하거나 회령입수가 요구된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 나가면 유턴하거나 또는 바로 좌회전으로 돌아 나가나 이런 것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돌아가는 건 우선궁, 좌측에서 돌아가는 건 좌선궁,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풍수와 명당로는 현국로는 큰 산을 중심으로 논하고 명당로는 큰 물을 중심으로 논한다. 해서 산을 중심으로 보면 현국, 물을 중심으로 보면 명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 풍수에 비교하면 큰 건물과 도로를 중심으로 논한다. 그래서 건물은 산이고 도로는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건물은 현국론, 큰 도로는 명당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랜드마크 시설은 태조산에 해당되는데 형국을 현격을 결정하는 시설로서 지역의 기운을 장악하는 시설, 부동산의 인기를 공급하는 시설 등이 있고 대표적인 게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대산용도에 해당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에도 건물처럼 형기, 질기, 양기가 있다. 도로의 형태는 형기인데 직선도로와 곡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위적인 직선, 자연적인 곡선, 곡선수로처럼 직선수로와 마찬가지로 도로도 자연형 형식을 무시하거나 자연질 반영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곡선, 직선도로가 있고 여기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형을 원칙으로 선호하지만 직선형으로 간주하지만 도시에서는 곡선도로를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산줄기는 직선인 경우에 사령, 산령으로 따지고 물줄기 경우는 살기, 설기가 되고 도로는 과속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점, 선, 면, 입체 도로가 있는데 점은 원형으로 간주하고 직선, 곡선 뭐 이런 것들은 실선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래서 뒤에서 자세히 이건 설명하겠습니다. 도로의 질기는 어떤 재료를 사용했느냐 또는 어떤 노변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운을 싣고 오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운반하는 도로이냐. 그다음에 트럭이 자주 다니는 도로냐, 사람이 타고 자주 다니는 도로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따질 수 있습니다. 산업도로냐.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의 양기는 도로의 폭이 얼마나 높느냐, 제한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도로의 양기를 따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의 기운과 속도의 공급이 있는데 느린 도로가 있고 빠른 도로가 있는데 자동차가 속도가 느리고 소음이 심하고 이런 기운이 정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쁘지만 정체에 대해서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뻥튀기 매출. 요것은 무엇에 해당되느냐? 그렇게 황당한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도로의 정체가 뻥튀기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머지는 보겠습니다. 도로의 인기. 인기는 어떤 기운을 싣고 오는가, 그다음에 도로의 어떤 질이 어떤가,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물줄기는 어떤 물고기가 서식하는가를 알 수 있듯이 도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가, 사람의 질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서울에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로마다 다르죠. 뭐, 로데오 거리 다르고, 강남 다르고, 신촌 다르고 다 다르죠. 이용자의 기운에서 어떤 경우는 돈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도로에 접한 매장도 거기에 맞는 매장으로 달라지게 된다. 4번 뒤였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쭉 지나가겠습니다. 물은 재물이고 산은 인재인 것처럼 도로는 선형과 강도로 기운을 파악하는데 도로는 곧 재물이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상가들이 주로 많이 놓이는 여기가 여기 해당됩니다. 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는 좀 다른 게 물은 일방향으로 흐릅니다.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지만 도로는 좌측, 우측의 방향이 자동차가 하는 방향이 다르죠. 그것처럼 양방향성이다. 그리고 일방통행 도로는 다만 물길과 유사하죠. 그다음에 물살이 센 물은 차량의 일방향성, 물살이 약한 물은 보행차 동선으로서 양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이런 면도 다르죠. 그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물이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다. 도로는 좌선 청룡방으로 가는 거는 양기, 우선 백호방향 음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통행. 그래서 우측 상가 선호, 우측 통행을 선호한다. 금기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가 물처럼 마찬가지로 경사가 그만 급한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도로에 접하는 거 합류 지점에서 도로와 물의 합류 지점은 성격이 다릅니다. 물길은 좁아지면 그 물의 흐름이 빨라지는데 도로는 넓어져서 갑자기 좁아지면 빨라지지 않고 오히려 자동차가 느려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해석을 반대로 해야 되겠죠. 인터체인지 사거리는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곳이어서 이곳을 지나면 탈살박한이 된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사거리 등의 기온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접하는 도로는 부동산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주는데 두꺼운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 직선형 도로와 곡선형 도로, 방수축과 옥대수축이 형태가 영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예 도로가 없는 도로는 맹지로서 활용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격도 달라집니다. 이제 도로의 접한 길이와 폭이 도로의 접한 길이가 A처럼 기냐, 아니면 도로의 접한 길이가 B처럼 짧으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현대 측면은 상업지역 위주로 보면 전시광교가 측면이기 때문에 도로에 접한 도로가 긴 A 같은 건물을 선호합니다. 반면에 전통시대에서는 조용하고 편안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B 같은 도로에 접한 면적이 작은 걸 선호합니다. 이거는 업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떨이는 A, 그다음에 고급 물품은 B를 선호하겠죠. 이런 것처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살, 건물에도 직중살, 모서리살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도로에도 살이 있습니다. 도로의 살은 몇 거리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옥대수축이나 방궁설이냐, 방궁수 살이 있고 그다음에 옥대수축은 방궁수축은 공격사면에 해당된다고도 말합니다. 그다음에 교세, 직결, 천할, 천사가 있습니다. 교세, 직결은 서로 결합해져서 얽어매는 거예요. 천할, 천사는 천할, 칼로 베다, 활로 쏘다 해서 서로 바르고 쏘는 것 같은 경우. 그래서 교세, 직결은 길이고 천할, 천사는 흉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천할, 천사가 이겁니다. 위가, 아래쪽이 높고 위가 낮습니다. 도로가 아래, 이렇게 넓은 데서 좁은 쪽으로 가서 삼거리로 갈라질 때 삼거리 코너에 집이 있으면 화살을 쏘는 것처럼 칼로 베는 것 같은 역할이 있어서 이 집이 지중사를 받게 된다 해서 전할천사에 해당됩니다. 이 높이를 반드시 위가 어느 쪽인지를 반드시 보고 화살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살을 누르고 살이 비켜갈 수 있는 뾰족한 건축물을 만들게 되고 종교시설로서는 괜찮지만 일반 건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큰 간판을 세우거나 돌을 세우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개 그림을 비교해 보면 왼쪽 그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금방 위에 있는 천할 천사의 그림 같은 모양이고 오른쪽 그림은 똑같은 모양이 같지만 위에서 삼거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설기살에 해당되는 모양이고 이거는 교세 직결에 해당됩니다. 위에 있는 그림에 있는 거는 살로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래에 있는 경우는 직중살을 맞기 때문에 나쁩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교세 직결해서 살은 안 받지만 설기가 되기 때문에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죠. 구불구불해서 이제 직접 설기는 덜 됩니다. 다행히. 그래서 설기살 우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걸 교세 직결, 왼쪽을 전화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모양인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세직결, 전활천사에 해당되는 게 오른쪽에 있는 삼거리 코너,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온양 시내에 칼로 벤 듯한 지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으려고 간판을 세워놨죠. 살기를 막으려고. 집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뒤에서 받쳐주는 귀, 관기금요처럼 기사가 있으면, 기사의 산줄기나 기사의 건물이 있으면 도로가 뚫리는 역할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관기금요, 지난번에 했습니다. 금요, 이게 네 가지를 비워주고, 어디냐? 다시 한번 하면 뒤에 있는 게, 요게 혈이고, 횡령입수했습니다. 횡령입수. 횡령입수할 때 뒤에 있는 요를, 지각을 귀성, 그 다음에 좌우측에 있는 걸 요성, 그 다음에 맨 앞쪽에 있는 걸 관성, 그 다음에 수구 쪽에 있는 걸 금성, 이렇게 해서 관계금해를 여러분이 지어놓으면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과 도로살, 수재나 화재가 있으면 급작스러운 사고가 잘 일어나고 집이 잘려나가고 우울증이 걸리기도 합니다. 땡땡 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도로살은 풍살과 수살이 대표적인 겁니다. 풍살은 불나는 게 자주 일어나고 도로에는 북살은 방국수칙에 주로 있고 도로 세로 포장은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 지형의 모습에 있어서 빌딩풍이나 건물 지형의 모습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살은 교통사고나 급작스러운 순환 수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살과 수살 영향이 뭐냐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위나 숲을 조성하거나 동상을 세우거나 광고표를 설치, 횡단보도 신호등 등을 설치합니다.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길거리 풍수. 길거리는 삼거리, 사거리, 오개거리에 따라 다른데 길거리 풍수와 동네 풍수를 교수님은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길거리 풍수는 이렇게 아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똑같은 사거리가 있다고 하면 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코너가 블록으로 단위로 볼 때는 면적 단위로 볼 때는 동네 풍수라고 얘기하고 길거리 위주로 볼 때는 길거리 풍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교차로 나들목 이런 거. 그래서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 그다음에 길거리 풍수의 발전에서는 도로는 기운을 공급해주는 통로이지만 동네 풍수의 관점에서는 도로는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도시에서 동네 풍수는 현대 도시 속에서 도로에서 둘러싸인 지역을 동네 풍수 관점으로 바라보를 현대 도시 풍수에서 동네 풍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한 문제도 나오는데 다음은 무슨 도로냐? T자형, Y자형 또는 만세형, 망치형 또는 이제 소문자 Y형 또는 지게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횡령입수, T자형은 횡령입수라고 말할 수 있고 Y자형은 섬용입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얘가 90도보다 큰 경우에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억제된 욕망의 거리, 이게 시험 문제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좌절과 장악의 기운이 삼거리에서는 적용합니다. 삼거리 극장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직진이 꺾여서 기역자로 꺾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거리로 꺾여지거나 또는 뚫리게 돼서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좌절과 꾸무 콤플렉스라는 교차로다. 이거는 역제된 욕망의 거리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 그러면 삼거리 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사당이나 광화문처럼 큰 건물이나 삼거리 에너지를 흡수할 만큼 큰 건물이 있는 경우는 삼거리를 장악하기 때문에 살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삼거리 쌀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T자형으로 구분하는데 이 양쪽을 겨드랑이라고 하고 오른 양쪽을 날개라고 하고 중부안을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세부 명칭에 따라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삼거리 쌀이 계속 집중을 받게 되면 구멍이 뚫려서 결국 사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낙산 역할을 하는 기운 덩어리가
준다면 여기가 큰 건물이 있거나 또는 귀성이 있거나 낙산 역할을 하는 걸 막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뚫리지 못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광화문이 있거나 경복궁이 있으면 뚫리지 못한 것처럼 이런 것처럼 역할하는 기운 덩어리가 있으면 충사를 받아 뚫리게 되고 있으면 뚫리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삼거리가 사거리 될 확률이 높다. 삼거리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은 시험은 이겁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1, 2, 파란 거는 살을 안 받는 경우, 빨간 거는 살을 받는 경우, 빨간 것이 큰 거는 살을 가장 많이 받는 경우. 여기서는 도로를 보면 오른쪽은 우회전과 좌회전 할 수 있고 왼쪽은 우회전만 할 수 있죠. 왼쪽 도로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에서 보면 이쪽 도로로 가고 우리나라 도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게 삼거리에 집중되는 사가 집중살로 가장 많이 받고 3번은 좌회전에서 딱 꺾이면 반궁수가 되기 때문에 반궁수살을 받습니다. 3번. 그래서 3번은 반궁수살을 받게 되고 기둥 2번도 여기 이쪽에서 오면 이렇게 내려가니까 좌회전 반궁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3번과 똑같은 살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번과 5번 보는 여기도 옥대수, 여기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은 별로 피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로 보면 1번과 5번은 좋다. 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설명 중 틀린 거. 다음 중 가장 살을 많이 받는 거 4번. 가장 적게 받는 거 1번. 이렇게. 사거리 풍속. 사거리는 여러 가지 사거리가 있습니다. 십자형, X자형, K자형, 로타리형 이런 사거리 등이 있습니다. 주변 도로 경사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건 뭐 텐트 모양이 A 텐트 모양이냐 아니면 오목한 모양이냐 전갈형 모양이냐 포크형 모양에 따라서 사거리가 나눠집니다. 포크형은 한 곳에서 와서 세 군데로 갈라지는 거겠죠. 포크 모양처럼 그런 형태로 머리로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거리에 나타난 쌀은 뭐냐? 만자쌀. 예, 정답입니다. 만자쌀.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거리에서 보면, 1번에서 차가 가면, 우회전하면 오른쪽에 살이 안 생겼죠. 좌회전하면 4번에 살이 생깁니다. 그래서 1번에서 발생한 살이 4번에 영향을 미치고, 2번에서 발생한 살이 우회전하면 7번에 영향을 미치고, 6번에서 좌회전하면 3번에 영향을 미치고 5번에서 좌회전하면 8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그거 보면 절만자처럼 써진다. 그래서 만자를 해서 1357은 살을 발생하고 2468은 살을 받는 차선이다. 이렇게 1357 이렇게 좌회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회전은 살을 받지 않으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만자살과 살의 위치. 그래도 5, 6, 7, 8거리 갔는데 다 4거리 이상은 다 살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차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 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만하고 불안정한 기운이 있고 오룡 쟁주처럼 여러 마리의 용이 자동차가 경쟁하는 곳이어서 사고가 날 확률이 높고 큰 놈, 작은 놈, 빠른 놈, 느린 놈들이 있겠죠. 자동차처럼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운 조절이 어려운 곳입니다. 이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다음은 영, 어디에,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6차로 영등포, 육거리 6차로 육룡 쟁주형이다. 교차로사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룡 쟁주형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사고 많이 나죠. 자, 그래서 오거리사 교차로도 살기가 생기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시청 광장은 난폭한
데모하고 여러 살기가 얽히고 복잡해지는 겁살명당, 파쇄명당이었는데 도로 정비를 잘해서 기운이 모이고 사람 단체가 모이고 싶어하는 융치명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살기 있는 도로도 도로 설계를 통해서 명당 도로로 바뀔 생기 있는 도로로 바뀔 수 있다. 오거리는 여러 가지 오거리가 있는데 오타형, X차형, TV형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의 오거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나가 있습니다. 큰 오거리가 없습니다. 광주 오거리처럼 금남로 오거리처럼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다 항상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융치명당 이렇게 해서 학동 팔거리처럼 팔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외국에만 있습니다. 다음은 제3영역 양택풍수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유는 끄겠습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면 해주세요. 없습니까? 그러면